왼쪽에 있는 사진은 조엘 리그라고 미국의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 얘기가 감동적이어서 제가 앞에 내놨습니다. 오늘 얘기는 ADHD, ADH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집중력 문제에 관해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섰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을 때 지난 20년간 우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이야기에 이끌렸다. 바로 아이들의 집중력 문제가 생물학적 장애의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DHD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엄청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이 ADHD, 즉 과잉 행동하는 사람들, 주의력이 결핍돼 가지고 과잉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 ADHD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챕터 전체를 읽고 내가 생각을 한 건 이겁니다. 크게 봐서 어떤 완벽한 시민성을 지니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세상 전체가 ADHD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너무 거창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우리가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이 주의력 결핍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 어떤 스마트폰에 에, 빠진다든가 또 스마트폰에서 해결되면 또 다른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집중을 못하고 말이에요. 이런 그 주의력 결핍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2003년과 2011년 사이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또 이거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 또 과잉 행동하는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그 7, 8년 사이에 43% 증가했고 특히 여자아이가 더 많이 이게 진단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굉장히 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1986년도에 ADHD 진단받은 어린이가 한 명이라면 현재 수는 거의 100명이다. 얼마나 이게 놀랍게 에, 이 집중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많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DHD 때문에 그 약을 처방받고 있는 그 약 시장이 최소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그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이 소위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ADHD 시장이. 근데 ADHD를 옛날에는 이게 유전적 결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전적 이 생물학 장애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그 여기 인용되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ADHD가 많이 파란다. 이런 쪽에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스티븐 힌쇼라는 사람이에요. 그 외국의 학자라는 거는 참 이 심리 병리학 쪽에 325편 이상의 과학 논문을 썼고 또 열여 권의 저서를 썼고 이 ADHD 하나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학자라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한 얘기 글은 또 이거 정신과 약물을 진단받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뉴코시스란 말을 만들어 놨어요. 뉴는 동물은 아니에요. 코시스는 사이코시스. 동물도 인간 이상으로 더 많이 이 ADHD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음?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니콜라스 도드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 또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미국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터프트 대학의 베터리너리, 또 수의학 전문 교수예요.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너무 사랑했던 개. 우리나라에 다 번역된 책이에요, 이거는. 도움을 요청한 고양이, 동물 행동 장애의 정신 양리학, 나쁜 행동을 하는 개들. 우리나라에도 왜 개 박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기초적인 이론이 다 이런 저서들에 나온 얘기를 밑에 그 배경에 깔고 있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황화스러운 개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그 동물원에 있는 그 곰이에요. 북극곰이란 말이에요. 창경원, 옛날엔 창경원이라 그랬겠어, 동물원이라 그러나? 그런 데 가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곰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게 소위 그 ADHD의 전형적인 그런 진단입니다. 아마 우린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짐승들한테 말이에요. 그 정신 각성제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프로작 같은 그런 과잉 행동 장애 약을 이 짐승에게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으니까. 이 닭을 이렇게 키우면은 닭, 오리가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 ADHD에 안 걸리겠어요? 동물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이러면은 그게 정상적인 그 성장이 되겠어요? 이런 고기를 먹은 아이들이 이런 고기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ADHD에 안 걸리겠냐는 얘기.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니콜로스가 그 뉴코시스 이런 그 증세를 보이는 동물에게 그 약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짐승들에게 주는 약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없어요. 동물을 폐쇄하고 모든 동물을 저마다의 본성에 어울리게 한 그런 환경에 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한 생명체를 데려다가 그 본성을 무시하고 동물의 필요가 아닌 주인인 자신의 필요에 맞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환상은 이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의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요즘에 그 최고 수준의 학자라는 거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어떤 그렇게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들이 인류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니콜로스하고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콜로스는 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내게 돼지 이야기를 했다. 돼지들은 잔혹한 공장식 축산 농장에 살다가 죽는다. 새끼일 때 어미에게 떨어져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는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없는 좁은 우리니까 거기에 평생 살다가 어?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동물들을 위해서 니콜라스는 그 수의사죠. 음술 라인에 물을 주는 라인에 프로작을 투여하면 이 돼지들의 상황을 좀 더 훨씬 낫게 만들 수 있다.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좀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나치 때 유대인에게 하는 거를 동물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도 그 인간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ADHD가 극성하게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교실에 5명이면 한두 명은 이 약 처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인 저희 사회가 역긴형적 사회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당장 지 자식 행복만 생각하고 자기 아들 생각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연기, 그리고 동물에게 우리가 하는 게 그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나오고 그대로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삶의 어떤 요소가 ADHD로
이어질까? 아까 말한 대로 소위 ADHD가 단순히 유전적인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회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 그 어떤 요소가 ADHD로 이어질까 하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사미 팀임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학자는 다음에 나올 텐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미 팀임은 영국 의사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영국의 가장 좋은 도시가 그 살기 좋은 도시가 링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는 많이 가는데 난 여기를 못 가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주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전통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이게 링컨 대학의 그 모습이고 이, 이 교수가 여기서 연구를 쭉 한 거예요. 여기도 스타벅스가 있죠. 어딘지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 뭐죠? 맥도날드도 있고 여기에 프라이드 치킨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그런 링컨 도시의 링컨이라는 그 도시 한 거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고색에 창연합니까? 근데 아무리 이렇게 고색에 창연한 도시에 젊은이들도 거기에 사는 그런 그 일반 시민들도 서울 시민들과 거의 비슷하게 그런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말이야. 10만 명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그 고색에 창연한 도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우리가 겪는 그런 그 신자유주의 형태의 어떤 사회 그런 모습을 우리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 심각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아이들은 그 전만큼 뛰어놀지 못한다. 아이들은 거리와 동네에서 노는 대신 집이나 교실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또한 아이들은 전과 매우 다른 식단을 먹는다. 뇌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고 집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설탕과 식용 식소가 가득한 식단을 바로 먹는다. 학교 교육도 바뀌어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험을 준비시키는 데만 주력할 뿐 창의력을 기를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만 그렇게 심하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심하지만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러나 먼저 아이들의 ADHD에 대응하는 새로운 그런 그 인물을 말이에요.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미 팀미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 소위 그런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ADHD가 단순한 그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발전 단계에서 그 치루어지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다. 또 우리가 저기 AI도 마찬가지죠. 뭐 AID가 뭐 소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텔리전스가 우리한테 주는 좋은 영향이 있다면은 거기에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반작용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발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마 엄청난 대학가를 치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쌈이가 이렇게 좋은 도시에 좋은 환경에서 연구로 먹는 사람들을 순대를 해왔는데 똑같이 겪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링컨시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그 체인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물론 돈을 좀 더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의 그런 일본도 똑같잖아요. 일본의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거기 그런 시급을 높이 받지만은 그 똑같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이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그런 그 처방을 받고 산다. 음. 그 중요한 통찰력을 ADHD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어, 갖고 있는 학자가 그 로란스 A 스루프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도 발달 심리학자인데 음? 이 사람도 이렇게 대단한 학자들이죠. 다 거의 여기에 그게 뭐야 이
누구냐, 이 소위 요한 하리가 만난 학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학자들인데 생각이 넓고 그런 학자들만 만났더라고.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또 미국 가서. 음. 이 사람도 그 내 또래 그 학자인데 이 사람은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삶의 어떤 요소가 그 사람을 형성하는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400명 정도 되는 집단을 한 40년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은 말이에요. 대단한 게 7, 80년 동안 그런 연구원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성인의 발달, 다시 말해 메일런트 같은 학자죠.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 사람이지만 돈이 많으니까 음? 그렇게 1, 20년 갖고 되는 거 아니라 평생을 연구한 성인들을 1, 20년이 아니라 50년, 7, 80년 동안 꾸준히 연구한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을 말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거기 그 아동의 그 어떤 그 특히 ADHD 이게 중요한 거니까 얼마나 소위 부모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런 학자들 그런 아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 나오네. 아, 이 스루프 박사는 장기 연구를 통해서 어, 애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음? 이 앨런 스루프는 1973년도에 그 학자가 뭐 교수 심리학 교수가 됐는데 대규모 집단 연구를 그래서 삶의 어떤 요소가 그 사람을 형성하는가 요 하나의 질문을 위해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1974년도 교수가 된 이후부터 그래서 40년 넘는 시간 동안 술프 박사 팀이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200명을 400명이 아니라 200명 200명을 계속 연구해 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연구 아니에요. 집중력, 이 ADHD를 경나하는 거를 말해요. 200명을 40년 동안 연구를 해온 거니까는 그냥 단순히 이거 이웃에서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많은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압도되어 있어서 자기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지지하지 못합니다. 영국 같은 좋은 나라가 영국 같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얼마나 영국은 그 지금은 좀 고통받지만은 얼마나 그 좋은 사회입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할 바 없이 안정된 사회거든요. 여기에서 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하거든. 응? 그런데 어떤 아이가 ADHD를 안 겪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어? 정상적인 아이가 됐냐. 이걸 꾸준히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응? 그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좋은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난 시니어 라이프가 이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가난하게 자라고 어렵게 자랐지만은 정상적으로 잘 자란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된 사람들은 좋은 멘토가 한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가 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웃에 가까이 사는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이웃이 그렇게 애들을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성장. 그 메일런트의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메일런트도 그 8, 90대 사람들을 지금 결론을 낸 거 보니까는 좋은 멘토가 한두 명 있다는 게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멘토가 좋은 사람이 없으면 좋은 작가에도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에리 프롬인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은. 내 아마 생각의 기반은 내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그 에리 프롬 책이 내가 그 학교 수업을 빼먹고 에리 프롬 책을 Escape from Freedom 이게 자유로부터의 도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년의 책까지 꾸준히 봤는데 그게 아마 나의 그 건강한 시민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영향을 미쳤는데 그 똑같은 거에서 그래서 자녀 양육은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환경은 반드시 그들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소위 우리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 거는 이재명 씨가 알든 모르든 굉장히 어떤 의학적으로도 말해 심한 그런 뜻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그냥 몇십 조를 갖고 있고, 혹은 수백억을 갖고 있고, 어떤 부모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런 환경에 태어나면은 걔들이 다 전자팔찌자는 지금 우리가 나라에 뭐 4, 5천 명의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는데 그게 유전적인 것만은 아니고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얘들이 성인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전자팔찌를 차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학자가 되려고 하면은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저것도 말이에요. 아주 그 넓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의사한테 배워야 돼요. 또 그런 스승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참 잘못은 모르는데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중간에 보면 수십 년간 증거를 모은 끝에 앨런은 처음에 내가 믿었던 그 무엇도 사실을 밝혀지지 않았으며 나중에 ADHD를 진단받는 아이들의 절대 다수는 ADHD를 타고나지 않는다. 이들에게 ADHD가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DHD를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의사들이 전부 다 약으로 줬어요. 약으로 치료받았어. 그런데 지금 최근의 학자들은 최고 수준의 학자들은 이게 자신이 어린이가 처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통찰을 말이에요. 그래서 아,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나온 대로 주위의 어른 중에 하나가 어? 좋은 어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범해 보여요. 내 밑에 써놨는데 가장 가치 있는 시니어의 역할은 사회가 못해낸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자기 자식과 손자들에게 해주는 일이다. 또 자기 이웃들에게 해주는 일이다. 이게 시니어가 잘 성장을 해야 돼요. 시니어가 철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니어가 지새끼만 잘 키운다 그래가지고 지새끼가 안전한 사회에 못 자라요. 이 미국의 가장 큰 나쁜 영향은 뭐냐면 경쟁만 너무 시키다 보니까는 잘 사는 사람은 무지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무지가 못 살아요. 근데 미국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이 65세 넘으면 좀 여러 가지 음? 좋은 그런 그 역할을 뭐 사회에 살게 되는데 소위 젊은 아이들을 절대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아마 애들을 부모가 못 때리게 되는 부모가 때리고 그러면은 나라에서 보살핀다. 그런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들들볶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성인 성인 이후에 나이가 18살 이후에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경쟁 속에 뭐라 힘을 끌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TV에 몇몇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뭐 코딩 부모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닉, 앞쯤에 아까 내 표지에 나온 교수, 조엘 토마스 닉 교수, 이 사람도 이분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96년 이후에는 그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있는 UC 버클리에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응? 현재는 과학이라는 게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과학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 과학 다음 단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라는 게 운명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사회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유전자를 건강한 영향을 미치도록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유전자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는다. 요엘의 말처럼 우리의 경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살갗 아래로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가 표현되는 방식을 바꾼다. 이게 현대 과학의 제1급의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는 각성제를 주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영양 부족, 오염물질처럼 집중력을 회원한다고 알려진 여러 거대한 힘의 직면에 있다. 사회, 사회의 여러 가지 거기에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 매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혹시 GDP 몇 프로 성장하게 되고 이것만 떠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말이에요. 경쟁력만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물론 경쟁하다 보면 발전하지. 양극화시키면은 처음에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결과적으로 사회를 파멸로 갖고 온다 이런 얘기. 아이도 파멸로 갖고 오고 사회도 갖고 오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위 그 외국의 젊은이들의 가장 깨어난 외국 시민세, 소위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거, 그 민주적인 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질문은 뭐냐면 이 경쟁이 아니라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경쟁만 일으키는 그런 그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력, 경쟁력 이게 아니라 이제는 소위 그 성장이 아니라 지금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것만이 ADHD를 해결하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 집중, 응? 하는 그런 모든 그 국가 제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환경부가 하는 일에 환경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되게 시민들이 낸다. 내가지고 그 힘으로 운영하는 건데 아이러니는 이런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응? 돈이 많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이게 이 시대의 내 생각엔 거대한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한마디로 우리는 밤에 깊이 잠에 들고 잠자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밤에 깊이 잠 못 자. 약은 먹어야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못 일어나서 어? 하루 종일 말이에요. 일에 시달리고 이런 사회가 이게 좋은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유한아리는 집중력을 얘기하면서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하고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에? 그 내부를 이 집중력이라는 이 테마 하나 갖고 이 사회 전체를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식적인 거, 우리의 일상적인 거. 밤에 잠자고 아침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현대인들이 다 약 먹고 잠을 자요. 그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하면 뭐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해결을 못한다고. 그 시니어 역할은 뭐냐? 문명의 영향이. 응? 우리가 시니어 라이프를 단체를 만들었으면 시니어 역할에 그냥 앉아가지고 모두 애들한테 어? 동화 얘기하는 것도 다 좋고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이 문명의 방향이 그런 단체를 만드니까 말이에요.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적 역량을 키우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나는 사단법인의 시니어 역할에 이런 쪽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역할,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 하는 역할을 하니까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쪽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있어요. 이미 다 발표돼 있고, 다 뭐 수많은 논문으로 나와 있고, 어느 단체에서 이 역할을 하는데, 시니어가 이런 역할을 하는 쪽에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